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사우디에서는 중동 최대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이 전시회에는 우리의 방산기업 3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우리 업체들을 위해서 세계의 대형 부스를 마련해서 합동 전시관을 개장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는 우리나라로부터 상당히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자리에는 우리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우디를 방문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정작 제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소식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화는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는 중국의 노린코와 우리 한화가 최종 후보로 남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의 최종 사업자 선정은 작년 10월에 있을 거라고 했고, 사실상 우리 한화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는 선정될 거라고 했고, 당연히 그 발표는 이번에 사우디의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도 그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 점이 저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우디에 많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천무다련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천무다련장을 판매할 때 우리 한화는 천무다련장의 지휘 차량으로 한화가 개발한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를 같이 공급했고, 그리고 사우디 현지에서 타이곤 장갑차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대규모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2000대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그나마 지금은 수량이 많이 줄어서 1225대 수량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업에는 우리 한화와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다른 회사들은 전부 탈락을 하고, 현재는 우리 한화와 중국의 노린코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최종 사업자를 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서 사우디가 요구하는 차륜형 장갑차의 수량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은 단순하게 보병을 수송하는 차륜형 장갑차만을 도입하는 사업이 아닌 아주 다양한 파생형을 지금 사우디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의 재원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요. 기존의 타이곤 장갑차는 6×6륜형의 장갑차였으나 사우디의 높은 방어력 요구에 의해서 한화는 8×8 모델의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고, 지뢰 방어력은 레벨 4 이상입니다. 이걸 타이곤 EX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전투 중량은 32톤에서 34톤이고, 엔진은 700마력,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방어력은 전면 방어력이 30mm 기관포에 철갑탄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인 보병 수송형은 11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고, 사우디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파생형으로는 105mm 전차포를 올린 화력지원형, 그리고 30mm 기관포를 올린 보병 전투차형,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한화가 개발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올린 대전차형 등이 있으며, 여기에 BO2라고 알려진 대공포 차량, 사진을 보시면 이게 BO2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BO2와는 좀 많이 다르죠. 30mm 전방확산탄 기관포와 그리고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고, 저 미사일은 사거리 10km 전후의 레이더 유도 방식의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가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레이저 장갑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레이저 무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인 청광을 사우디에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인 청광은 고정식이고, 사우디가 원하고 있는 모델은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우리의 레이저 무기를 채택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스카이 쉴드라는 레이저 무기를 도입했는데요.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레이저 무기를 도입한 이유는 이 스카이 쉴드는 우리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과 달리 이동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사막지역인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시간이 지나도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레이저 무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레이저 무기의 핵심인 냉각장치가 사우디 사막의 고온을 견디지 못했으며, 모래먼지에 의한 산란 문제로 레이저의 위력이 엄청나게 낮아졌고, 이 문제를 중국의 전문가들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레이저 무기도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kW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고정 방식의 레이저 유도무기 블록1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트럭에 탑재하는 레이저 유도무기 블록2라는 30kW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는 이 모델 말고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하는 모델도 요구하고 있고,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좀 흐릿하게 보이는 차륜형 장갑차가 한화가 타이곤 장갑차에 탑재한 레이저 유도무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의 레이저 유도무기 블록2와 장갑차 탑재형은 둘 다 30kW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장갑차에도 같은 출력을 탑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냉각장치의 용량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럭 탑재형은 냉각장치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무인기를 한 번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갑차 탑재형은 크기를 대폭 줄인 대신에 출력은 같지만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의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사우디의 요구에 의해서 레이저 탑재형 장갑차까지 개발 중인데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생형 장갑차 개발까지 해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은 작년 10월경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한화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차일피일 결정이 계속 밀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하는 일이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소식이 없네요. 참고로 우리는 한화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이번 사업을 위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선행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우디가 이 사업을 취소해버리거나 중국을 선정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발표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이 밖에도 지금 우리는 사우디의 아주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사우디의 잠수함 사업에 장보고 3를 제안 중이고, 그리고 HD현대는 사우디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특히 이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 현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독일의 티센크루프입니다. 티센크루프는 바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 한화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우디의 호위함 사업에서도 우리 현대와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현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 사업에 제안하고 있는 건 메코 A200 시리즈의 만재 배수량 4,000톤급 함선이고, 우리의 현대는 HDF 6000이라는 6,000톤급 모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제안은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번에 건조하게 될 호위함에게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요격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독일의 함선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잘해야 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자한방어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가 제안하는 모델은 현대가 기본 설계를 한 KDDX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이고, 그래서 당연히 LSM 기반의 상층 방어용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사일과 대형 레이더를 탑재하기 위해서 함선의 크기가 6,000톤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함선은 우리 현대의 모델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사우디는 우리 LSM에 대해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요. 아무튼 그러나 LSM이나 호위함 사업은 아직은 계약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차륜형 장갑차 사업은 사우디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안 들리네요. 사우디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폴란드 국방부에서 흑표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정말 가관인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흑표 전차에 탑재된 파워팩은 독일 링크사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링크사는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변속기를 만드는 업체이고 우리 흑표 전차에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이번 4차 양산부터는 우리나라 기업인 S&T에 국산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 폴란드 수출용 전차에는 여전히 링크사의 변속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만 말 그대로 변속기만 이 회사가 공급하는 거지 파워팩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폴란드에 공급되는 흑표 전차의 엔진은 우리나라 기업인 STX가 독일 MTU사의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한 모델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독일 MTU사의 엔진 공급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인 HD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댓글에는 저 때문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고작 구독자 숫자 2만도 안 되는 소규모 유튜버가 폴란드 국방부의 발표를
국내에 좀 전했다고 현대로템의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결론은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쉬쉬하지만 어차피 현대로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만 이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국내의 몇몇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로템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로템의 입장은 구조적 결함이 아닌 개별 기술 조정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HD현대인프라코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폴란드 국방부는 이 사안이 엔진 전체의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이걸 믿어야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흑표전차의 신뢰성이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현대인프라코어가 아닌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가 흑표 엔진을 만들 수 없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STX 엔진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에 사우디에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대거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STX 엔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저더러 STX 엔진 주식을 샀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흑표전차의 엔진 빼고는 우리나라 기갑 차량의 엔진 국산화는 전부 바로 이 STX 엔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어떤 엔진을 만들었느냐를 따졌을 때 대표적인 엔진이 바로 우리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000마력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K1 전차에 들어가는 1350마력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K1 전차용 엔진이 정말 웃기는 엔진인데요. 기본적으로 STX는 우리 기갑 장비를 위한 국산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독일 MTU사와의 협약을 맺고 최대한 독일 MTU사의 엔진과 비슷한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TX가 개발한 1350마력 엔진은 원래 K1 전차에 탑재된 독일 MTU사의 MB871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엔진은 STX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K1 전차의 개량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의 K1 전차에는 독일의 120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STX는 기존 독일 엔진을 기반으로 각 실린더당 마력을 좀 증가시켜서 구조는 거의 같으면서도 출력은 1350마력으로 증가한 엔진을 개발하고 이 엔진을 우리 군에 5억 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독일 엔진은 대당 6억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출력도 증가하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국산이기까지 한 엔진이니 당연히 K1 전차의 개량 사업에는 이 엔진이 채택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군은 이 엔진을 채택하지 않고 그냥 기존 독일제 엔진을 재생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K1 전차를 운용한 지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 엔진 중에서는 수명주기에 도달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이 얼마일지가 문제일 뿐 현 시점을 기준으로 K1 전차에 대한 신규 엔진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멀쩡한 국산 엔진을 두고 그냥 더 비싸고 출력도 떨어지는 독일 엔진을 재생산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군이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DV27K 엔진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개발될 때부터 그리고 야전부대에 배치된 다음에도 우리 군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엔진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국산 엔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TX의 1350마력 엔진은 출중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게 채택이 되지 못한 비운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TX에서 만들고 있는 게 공통화 엔진이라는 건데요. 이 엔진은 바로 K200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K21 장갑차에 탑재되는 엔진까지 우리 장갑차에 탑재되는 여러 엔진을 한 가지 플랫폼의 공통화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 엔진은 다양한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 세부 모델로는 350마력 모델부터 700마력 모델까지 존재하는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출력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공통화된 엔진입니다. 이상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STX의 국산 장갑차용 엔진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STX에서 K9용 엔진인가 아니면 1350마력 엔진인가의 실린더를 늘리는 방법으로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거라 개발 기간도 짧고 충분한 신뢰성도 답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최소한 STX의 주장대로라면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를 대신할 엔진을 생각 이상으로 쉽게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개발할 리는 없겠지만요. 그럼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는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엔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 2년 전에 실제 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DV27K 엔진의 신뢰성이 낮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거쳐서 들은 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건데요. 분명 DV27K가 독일 엔진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형편없는 엔진은 아니고요. 결론은 우리 군도 엔진의 신뢰성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이 있고 최소한 DV27K는 그 규정 안에는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격 평가를 받을 정도는 되는데 독일 엔진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DV27K가 독일 MTU의 엔진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져도 여전히 전 세계 2위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흑표와 비교될 수 있는 전차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의 엔진은 TM307이라는 가스터빈 엔진인데요. 그런데 이 가스터빈 엔진은 미국 M1 전차의 가스터빈 엔진보다도 크기가 작고 그러면서도 1500마력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혁신적인 엔진인데요. 이 엔진의 구조는 크기가 작은 가스터빈 엔진 구조를 가지고도 높은 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터보차저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건 이 터보차저를 별도의 디젤 엔진을 보조동력 장치로 설치를 해서 터보차저를 가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혁신적이긴 한데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신뢰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클레르의 파워팩은 르클레르가 많이 수출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일하게 르클레르를 도입한 나라가 UAE인데요. 참고로 요르단도 운용을 하고 있지만 요르단의 르클레르는 UAE로부터 넘겨받은 전차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식으로 도입한 건 유일하게 UAE인데요. UAE는 르클레르의 파워팩을 프랑스의 가스터빈이 아닌 독일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수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구동 시스템의 낮은 신뢰도입니다. 그럼 미국의 M1 전차는 어떨까요? M1 전차의 가스터빈 엔진의 악명은 너무 자자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서방권 전차 중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포 정도인데요. 이 전차에 탑재된 엔진은 유로파워팩이라고 해서 독일 MTU의 엔진을 미국의 GD사가 라이센스 생산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500마력 전차 엔진으로는 일본의 90식 정도가 있는데요. 이 엔진은 이행정 사이클 엔진으로 연비와 신뢰성이 낮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 시점을 기준으로 독일 엔진을 빼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의 DV27K보다 더 우수한 1500마력 전차 엔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지만 지금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가 독일 MTU의 엔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뢰성이 높은 1500마력 전차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터키도 아무런 불만 없이 우리 엔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엔진에 가지는 불만은 이러합니다. 분명 제가 2년에서 3년 전에 이 엔진의 평가를 들었을 때 우리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엔진이니 이 정도 결함은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그래서 차후에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폴란드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개선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개선을 하지 않은 거냐는 게 제 불만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는 생각만큼 형편없는 엔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분명 일부 개선 사항이 있고 이 개선 사항을 몇 년째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은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제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건 20조 원 규모라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는 이미 상당한 선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우디가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국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가 없는 게 저를 더욱더 초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중동 사업의 힘든 점이 아닌가 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를 선정할 것처럼 행동을 해서 우리는 이미 막대한 선행 투자를 해버렸는데 여전히 이 사업은 몇 달째 오리무중이니 정말 이런 점이 중동 사업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우리 한화가 선정되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